네, 아동학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7세 아이가 아버지 폭행을 피해서 맨발의 잠옷 차림으로 도망친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실태와 근본 해결책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백은 한국아동학회 외방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 폭행을 피해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태권도 관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참 씁쓸한 네.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할 7살 먹은 아이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발도 못 신고 그렇게 도망을 갔는지, 또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이제 태권도 이제 관장이었다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한 이 아이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일생 동안 아마 각인이 되어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는 직장과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술에 취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부모가 자신의 스트레스를 억제하지 못해서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체로 통계에 의하면 한 20.2% 정도 잡고 있는데요. 예. 이 아동학대 원인이라는 게 뭐 이제 사회 경제적 위기에 처했다든지,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부모의 특이한 성격, 예를 들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예. 뭐 이런 부모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스를 이렇게 아동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죠. 예. 이 폭행 이유를 보니까 또 다른 폭행 이유가 이제 할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폭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이에 대한 학대와 어떤 훈육 이런 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어떤 경계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이 예. 훈육과 그다음에 학대를 무슨 경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동 학대의 어떤 지표 같은 걸 사용하긴 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 그래서 무슨 뭐 뺨을 때리는 정도서부터는 학대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그 당한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어린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꼈느냐, 예. 그것이 학대와 훈육의 그 경계라고 봐요. 예를 들면은 아이가 매를 맞으면서도 정말 울면서 후회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정말 잘 되라고 때렸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절대 그 학대가 아닌데, 예. 보통 학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고의적이고 예, 예. 반복적인 이런 경우가 학대와 그 훈육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앞서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학대를 당한 아이의 경우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또 폭력이 대물림되는 현상도 발생한다고요. 네, 아동학대의 원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에 그가 경험한 폭력이나 학대가 성인이 돼서는 85% 정도가요. 예. 배우자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또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학대는 반드시 그 대물림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동 학대나 이런 사건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제 10살 미만 아동이다 이런 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동 발달 단계를 보면 예. 7세부터 9세가 좀 저항적인 그런 단계죠. 좀 저항적인. 활동적이고 아, 예. 그때가 이제 그렇긴 한데, 요번에 지난번에 있었던 울산의 사건이라든지 또 평택에 일어났던 신원영 사건 전부 다가 8살, 뭐 9살, 7살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아동 학대가 제일 많은 것이 그 학령기, 초등학교 초년기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이 이제 미영유아기예요. 예, 예.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치과 의사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장애아라고 그래서 26개월 된 아이를 죽였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문제는 이런 아동학대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건데 그 유형별로 보면 이런 신체적인 학대가 주로 발생을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2000년도에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기 시작했을 때 제일 많은 것이 신체적 학대였는데요. 예.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제일 많은 것은 방입니다. 애들 뭐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애들 18.7%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감금하거나 뭐 수치심을 주거나 이 모욕감을 주는 이런 정서적 학대가 한 15.4%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신체적 학대 세 번째입니다. 한 14% 정도 되고 마지막이 성적 학대가 3.1% 되는데 예.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 학대가 제일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리면서도 방임을 하거나 예. 또 뭐 정서적 학대를 하면서도 한 때리거나 하는 가지만 한다는 경우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중복 학대가 한 45.8% 정도 나옵니다. 예. 뭐 이제 신고 건수는 뭐 네. 대책이 시행되면서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 아동 학대 사례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치다. 이거 원인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00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예. 처음에 한 2,400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2014년도에 1027건, 그다음에 작년에 11,700건 정도 되면 굉장히 뭐 몇 배로 이제 증가를 했는데 네. 그 신고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신고가.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무슨 그 신고가 미국의 뭐 9.1%라든지 호주의 뭐 5.4%라든지 이런 게 비해서 굉장히 3.1% 정도 굉장히 낮은데 예. 이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소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 그룹이라고 그래서 아메리칸 앵글로색슨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 카나다 이런 나라는 강제 신고 의무 제도를 둬가지고요. 누구든지 아동 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무슨 신고 의무자가 따로 없어요.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중한 벌을 받기 때문에 아주 신고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29일에 하도 신고가 안 되고 문제가 많아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었는데도 이 신고 의무자를 24개 직종으로 이제 넓혔는데도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적은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한 70% 되거든요. 예. 교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우리나라는 뭐 한 30% 미만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아동이 직접 신고를 하기엔 어렵고 네. 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 네. 노출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고가 필수적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아동학대 발생의 86%가 가정 내에서 은폐되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학대 받고 있는 사실을 누군가가 아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친척이라든지 그다음에 친인척, 이웃, 예. 그다음에 이제 학교 교사, 또 그를 다루는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가정 내에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이상한 소리나 이상한 징후가 들리면 주변에서 좀 관심을 가지는 그렇습니다. 것이 예, 그만큼 예, 중요하다는 예.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부모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네, 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제 통계로 보면 이제 80%가 부모 중에서도 이제 45%가 친아버지고요. 네. 32% 정도가 어머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계모는 한 2.4%밖에 안 되는데 예. 이 왜 그런가 하면은요. 과거에는 우리가 확대 가족이어서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고 싶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말리고 삼촌이 말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핵가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조정자 역할을 하질 못하고 가장 큰 문제는 그럼으로써 그 부모로부터 아이의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자녀 양육에 대한 기술을 배우질 못해서 미숙하니까 뭐 자기 양육 방법이 없으니까 내 아이 내가 때리는데 이것이 내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해서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저희가 처음에 다뤘던 사건도 이제 친부에 의한 그렇습니다. 경우인데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거든요. 네. 앞으로 어떤 처벌과 조치를 대체로 예상해 절차를 주실까요? 보면 이제 112에 신고를 받으면요 이게 경찰하고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즉시 개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중을 따져서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구속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 그 수강 명령을 내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0시간은 100시간. 거기는 이제 아동학대는 무엇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같은 집에 살더라도 이하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막 이런 그 절차가 있는데 네. 대체로 이런 경우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강 명령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뭐 미비한 부분도 아직 많을 네네.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금년은 그 획기적인 해였습니다. 지금 뭐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예.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학대라는 것이 얼마나 한 아이에게 치명적인 그 후유증을 갖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학대와 폭력을 받은 아이가 자라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일탈 행위를 하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아동학대는 지금 범죄고 이건 정말 예방돼야 되겠다고 하는 신고 의식에 대한 제고가 일어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무슨 캠페인 같은 게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모 교육이에요.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준비되지 않은 부모, 또 미숙한 부모 이런 부모들이 정말로 아동은 어떻게 발달하고 아동 심리는 어떻고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되고 이런 기본적인 부모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전에 그 그만두신 이제 장관께서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대담을 하시는데 좋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부모 교육 이수증을 받아야 결혼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지금 필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제대로 된 부모 교육과 또 주변인들의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네. 신고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백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